여기서 원상회복 의미는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분양계약 체결을 하고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의 관계인데 그 수분양자가 본인이 입주했다라고 하면 입주권 발급받고 키 넘겨받아서 본인이 입주했다라고 하면 원상 회복이니까 계약 해제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3자가 있잖아, 임차인이. 그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을 못한다라고 하니까 분양자는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목적물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면 해제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중도금 1차, 2차, 3차 무이자 대출이라 할지라도 일단 수분양자 명의로 들어간 건 맞지요. 그리고 잔금만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일단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면 이행에 착수한 상태지요. 그리고 여기서 원상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목적물 반환해야 되고 지급한 대금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려받을 때는 목적물도 물론 양쪽에 그대로 돌려주고 돈 그대로 원금 받는 게 아니라 목적물을 그동안 사용 수익을 했다라고 하면 1년 뒤에도 합의 해제되는 경우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발생이 되겠고 수분양자가 지급한 중도금부터는 이행에 착수한 거니까 원금만 받으면 안 되고 민법상의 최소한 379조의 이자 5%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5%거든 민법상 이자가 그걸 같이 줘야 되는데 매매계약 아까처럼 체결을 하시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원상회복 이유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규모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분양계약서 정말 그 한 페이지만 보셔도 일반 활자 크기로 하시면 5, 6페이지 분량을 한 페이지로 해서 분양계약서 속된 말로 깨알같이 돼 있는 그 부분에 원상회복 부분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요? 중개사님들 MGM 형태로 취급 많이 하세요. 원상회복 비율이 거의 시행자에서는 2%로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이라 가정을 할 때 5천만 원이 계약금이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 중에 4억은 입금이 됐습니다. 5천만 원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몰수된다고 가정을 해도 4억은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거마저 시행자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줬으니까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는 돌려받을 게 없지만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약정을 안 하면 민법상이 5%니까 4억이면 2천만 원, 연 2천만 원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데 시행사에서 5천 몰수하고 2천 반환하면 3천밖에 안 될까봐 그걸 낮춰놓는 거죠. 2%대로. 그래서 기존에 수분양자가 원상회복으로 물건을 반환을 하고 분양자는 대금을 원상회복하면서 이자를 합산해서 반환해야 될 때 그 이자가 과다하면 몰수한 금액보다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늠을 해서 2%대로 낮춰놓으면 기존에 무이자지만 시행사에서 납부한 이자 이런 부분 상계해서 결국은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게 이론도 없게 만드는 그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보시면 원상회복과 관련된 이유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민법에 5%인데 왜 이걸 2%로 했느냐 강행규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2% 약정도 유효하다. 그럼 결국 원상회복 이율은 없는 걸로 계약을 해제한다. 또는 원상회복 이율은 10%로 한다.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거액의 물건을 매매를 하시거나 할 때 매도인 입장 또는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제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실 때 그럼 원상회복 이율을 10%, 15%로 하시고 매수인이 유리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매매 안 되는 물건을 처분을 할 때
매수인이 좀 유리하신, 매수인 유리하신 입장에서 조항을 체결을 하셔도 되고, 매도인 입장이시라면 원상 회복 이율이 최대한 낮을수록 유리하시겠죠.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해제든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해제가 되면 특약이 없는 한 원상 회복 이자는 민법상의 5%니까요. 지금 금융기관 이자보다 높잖아요. 1년, 2년 잔금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중에 돌려받는 이자가 더 많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상회복 이율을 그런 부분들을 특약으로 조절을 하시고, 분양계약서 관련되고 MGM으로 중개하시는 분들요, 분양계약서 최소한 해제 조항과 원상회복 관련된 조항 찾아서 이율을 몇 프로를 했는지 보세요. 거의 건설회사들, 시행사들은 2%대로 높여요. 5%를 인정하는 없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원상회복 이유 없이 공량으로 하던가 하면 그건 이쪽에서 청구한 5% 줘야 돼요. 혹시 뭐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예를 들면요. 네. 아까 그 수분양자, 그러니까 임차인을 넣었을 때 예. 그 건설회사, 그러니까 시행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경매가 진행. 경매 지금.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들어갔는데 예. 그 회사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수분양자가 임차인 있는 상태로 둘이 그 시행사랑 합의해가지고서 계약을 취소해버렸어. 예. 그러면 지금 임대차 계약이요? 아니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수분양 계약을 예. 수분양 계약을 매매 자체를 해제해버렸어. 그럼 근데 임차인은 그대로 아직 해제 안 하고 있어서 대신에 니들 거니까 임차인이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 예를 들어서 이 그 경매가 나와버렸을 경우에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인을 변경을 하셔야 되죠. 그럴 때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으면 그럴 때는요, 그냥 임대인 변경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임차권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분양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갖게끔. 지금 분양자가 임대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그 시행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넘어가면 그때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상관없는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쪽으로 그렇게까지 하실 거면. 근데 분양자가 어차피 부도 나니까 그런 부분은 수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물건들 입찰하실 때 입찰자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런 경우. 그냥 민법 548조 관련한 부분만 적용하실 게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긁다가 피가 났어요. 보기가 이제 그 자료 부산 기장군 정관을 보전으로 가집니다. 상가 사진. 이런 규모의 상가들 중개사님들 많이 취급하실 겁니다. 5층 건물인데요. 현재 높이로 그냥 별 의미 없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건물이 문제가 있구나 한 번쯤 현장은 못 가보시니까 간접 경험을 하시는 거고요. 이 페이지에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을 하실 때 여토 서식을 열람하시는지 한 번쯤 중개사님들이 관심을 가지셨는지.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별지 제3호 서식이라 되어 있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3호 서식입니다. 지금 이 규칙에 의해서 양식이 8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홀수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 3, 5, 7. 1호 서식은 일반 건축물 대장이고요. 3호 서식과 5호 서식은 집합 건축물 대장. 7호 서식은 총괄 표제구인데 1호 서식은 일반 건축물 대장.
근데 거의 중개사님들이 집합건물 건축물 대장 열람하시는 분들 5호 서식만 열람을 거의 하시거든요. 그건 전유부입니다. 집합건물이 등기부에는 집합건물 등기부에 표제부가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제부가 일동의 건물의 표시 표제부에서 건물 한 동 전체 개요를 기재를 한 등기사항. 두 번째 표제부는 그 안에서 부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소위 전유 부분,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의 표시 표제부에서 집합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표제부 두 곳이 한 곳에 나오는데 건축물 대장은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일동의 건물의 표시 표제부에 해당하는 건물 내역이 3호 서식 표제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5호 서식은 전유부라 해서 명칭을 집합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두 번째 표제부인 일동의 건물의 표시 표제부 내용을 5호 서식에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맞춰 보셔야 됩니다. 특히 상가를 용도 변경을 수시로 합니다. 증축도 하고 그 내용을 등기사항 증명서상에 건축물의 용도나 내용만 가지고 확인 설명하셨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당하십니다. 3호 서식에 전체 그 건물 집합건물의 표제부에 해당하는 일동 건물의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는데 5호 서식에 봤더니 101호, 105호가 사무실 또는 기타 약국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약국 개설을 하기 위해서 5호 서식을 기준으로 할 건지 3호 서식을 할 건지 실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까 이런 건물들은 단독 소유가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단독 건물로 해서 1호 서식의 건축물 대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각 층별로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라고 구분 소유하면서 용도 변경을 하면서 소유권을 5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던 임대를 하던 하다 보니까 3층, 4층 경관 좋은데 또는 지하 이런데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스크린 골프장. 그럴 때 주차장 면적 때문에 모든 건물은 항상 주차장법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한 개 호수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영업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 영업 신고를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층을 소유자가 1인이니까 2층, 4층 이런 데를 창고로 변경해요. 용도를. 그럼 주차 공간 필요 없는 용도니까 3층이 허가가 나요. 스크린 골프. 그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돼요. 201호 선호하는 층이잖아요. 상가에서 납찰받고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하더니 창고를 안 됩니다. 이미 3층에서 주차 공간을 다 흡수한 상태. 3층 소유자가 그 허용해 주겠습니다. 프리미엄입니다. 안 돼요. 그게 3호 서식과 5호 서식의 용도가 달리 기재되는 경우, 그럴 때 3호 서식이 늦게 변경이 됐는지 5호 서식 용도가 늦게 변경됐는데 3호 서식하고 일치시키지 않았다면 그걸 근거로 반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집합건물은요 낙찰 받으실 때도 201호 전화 왔어, 301호 위치주 저거 받아서 뭐 활용하냐, 뭘로 어떻게 활용하실지 나머지 층과의 관계도 꼭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 용도로 이런 부분 개인 소유였을 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분양할 때부터 부분 소유권으로 했으면 그 균형이 맞겠지요. 근데 한 사람 소유다 보니까 3층, 4층 이런 데 스크린 골프장 임대료 차이 많이 나오니까 2층 걸 다 흡수를 해서 4층 걸 흡수를 해서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현황도 면적을 일치시키셔야 되지만 하단의 변동상 기타 변동이요. 이 부분 꼭 보십니다. 그 7호 서식은 1호 서식 일반 건물과 관련해서든 집합 건물과 관련해서든 반드시 기재해야 될 표시 있습니다. 이 항목에 공란으로 되어 있을 때, 공란이면 안 되는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 지구, 구역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최소한 한 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공란이다. 7호 서식 총괄 표제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1호 서식 하시면서 7호 있나, 민원 24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시니까 토지 이음 들어가셔서 집원 입력하시고 열람하시면 도면이 나오죠. 지적도 좌측에 메뉴가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단에 보시면 건축물 정보 그 탭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 토지 위에 어떤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은 1호와 7호가 있는지 1호만 있는지 3호, 5호, 7호 세 가지 있는지 거기서 확인하신 뒤에 만약에 건축물은 분명히 있는데 사용 승인 안 받았으면 건축물 대장은 없겠지요. 경매 사건은 그런 부분도 맞춰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위성으로 보거나 경매 사건 기록에 보니까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건축물 대장은 없어요. 사용 승인 안 받았어요. 아니면 사용 승인은 받았는데 건축물 직원을 다른 데다 해서 엉뚱한 직원에 올라가신가 20원에 입력합니다. 그건 건축물 직원 정도 하셔야 되죠. 그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현황 건축물이 있을 때 이 건축물이 무허가라, 미등기라 그렇게 이렇게 단정하실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지난주죠. 이영옥 대표님 오늘 안 올 걸 그랬어 라는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했더니라고. 그래도 많이 정리되셨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도 그냥 제목 보시고 수의자 누구 면적 맞춰보시는 게 아니라 용도, 주차장과 관련한 부분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을 하십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건축주, BNK 개발 주식회사 우측 상단에 사용 승인이 있지요. 참고로 이 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명칭이 있는데 대개 타워 명칭하고 일동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예 공식적인 명칭이 주 건축물 제1동이에요. 정확히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야 맞죠. 3페이지 하단에 변동 내용 및 원인, 정관면에서 정관읍으로 또 우측에 보시면 창조 건축과에서 건축물 표시 변경 602호가 독서실에서 학원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등기부에는 정정이 안 된 게 맞습니다. 이걸 보고 등기부도 맞추셔야 되는데 사 페이지가 5호 서식입니다. 집합건물은 이렇게 3호 서식, 5호 서식 짝수로 홀수로 1호 서식, 3호, 5호, 7호 보시고 짝수 2, 4, 6, 8은 1호 서식에 건축물 현황이 첫 페이지를 넘어가거나 소유자 현황이 첫 페이지 넘어갈 때 짝수로 2호 서식, 4호 서식, 6호, 8호 서식이니까 참고로 1357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05호라고 되어 있죠. 전유부. 전유부분 용도가 소매점인데 의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성명 나오고요. 변동일자 2010년 8월 23일 사용 승인이 7월 23일이고
딱 한 달 뒤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고 변동이 여기 되어 있는데, 소유권은 그 전에 취득할 수도 있는데 여기 기재를 이때 했다라는 얘기인데, 2012년에 사용 승인이 됐으니까 지금 11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기 현재 소유자로 등재된 분이 2011년 9월에 이 호수를 약국으로 임대하고자, 아드님이 약사였고 약국으로 임대하고자 5억 2,675만 원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2011년 9월에. 2011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그때 신축 일대, 그리고 1년쯤 뒤에 사용 승인 받고 소유권까지 취득을 했는데, 처음에 신축일 때 여기도 지금 펜스 건물 대여만 나오죠. 저럴 때 분양 시작되잖아요. 분양할 때 이 소유자가 수분양 조건이 4층에 병원 2곳 이상을 입점시킨다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1층에 약국으로, 아들이나 제3자에게 약국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되고, 악면도 아니고 뒷면이거든요. 분양을 받는데 4층에 병원 2곳 이상을 입점시킨다. 근데 병원, 이분은 좀 해보셨던 것 같아요. 1심에 보시면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단, 치과, 성형외과, 통증 클리닉, 한의원, 산부인과는 제외합니다.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병원들 중개하실 때 보면 1매 50 이렇게들 많이 광고하세요. 그리고 50건, 처방전 50건, 30건,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병원 컨설팅을 하시거든요. 축약을 해서 1매 50 아니면 30건, 50건. 흔히들 그러시더라고요. 그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몇 개 했어? 이렇게 하시면 그 몇 개가 은어잖아. 여기도 50건 처방전 얘기해요. 근데 그런 조건을 어쨌든 5억 2,675만 원을 투자했을 때 4층에 병원 2곳 이상을 입점시키는데 그 5가지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건 이상 처방전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걸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1년 이내에 병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분양자, 근데 계약서에는 분양자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분양자와 수분양 비자 명칭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분양자가 해지 통지를 하면 계약은 해지된다는데, 이것도 해제가 맞지요. 표현들이 부적절한 게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법원에서는 판단을 해줘요. 그러나 그런 계약서를 제출을 하셨을 때 중개사님 명칭이 거기 나올 텐데, 이 중개사님의 그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집니다.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입점이 안 돼요. 그러자 결국은 분양자가 4층 한 칸은 자기 대표이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하나는 한의원 들어가 있고 학원 들어가 있고, 이러면서 소송이 시작됐는데, 이분이 2011년도에 분양받고 12년도에 소유권 취득한 분이 소를 지불했습니다. 소가가 무려 15억. 이게 병원이 들어왔을 때, 약국을 운영할 때 매매가의 감정가가 7억 7,700이었고, 일반 점포로 매매가 될 때 감정가가 5억 5,100이었으니, 소 제기할 때 당시에요, 몇 년 전에. 그러니 차액 2억 2,600달러라는 청구와 부수적으로, 교환적으로 임대 수익을 내가 얻지 못했으니 그 임대 수익 10여 년, 그것까지 해서 15억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그대로 패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2심에서 2억 2,600은 인정은 한다. 차익을 줘야 되겠다. 단 피고가 100% 손해가 아니니 60%로 제한하자 해서 1억 3,560만 원 줘. 그리고 임대 수익은 당신이 꼭 이걸 원고가 임대한다는 보장은 없다. 어딜 봐도. 혹시 수익이 손해라면 약국으로 경영을 했을 때, 약국으로 임대했을 때 임대 수익이 아니라 약국을 경영했을 때 영업이익의 손해는 인정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청구가 아니니 그건 인정 못하겠고, 피고는 매매 차익의 60%에 해당하는 1억 4,560만 원 주어라 라고 해서 쌍방이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에. 서로 억울하다. 그랬더니 대법원서는 하는 얘기가 이게 2억 2,600 차액에 해당하는 게 누가 봐도 여기 통상 손해지 왜 이게 특별 손해로 볼 만한 게 없는데 그걸 인정했느냐? 2심 잘못 판단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약사도 아닌데 어떻게 약국을 경영해서 영업이익을 얻겠느냐? 원래 특약에도 보니 병원이 들어오면 아들에게 임대를 하거나 제3자에게 약사에게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 올릴 목적으로 분양받은 게 확실한데 왜 영업이익을 논했느냐? 그러므로 임대 수익은 보장해야 되고 매매 차익은 통상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 못하고 특별 손해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해서 완전히 판단 잘못했다 해서 엇갈려서 다시 봐라 돌려보낸 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파기환송돼서 다시 환송 후 2심에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걸 얼마로 해야 돼. 분양받은 지 12년이 됐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아직도 2심 올 한해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1심, 2심 속가가 2심은 속가가 17억이에요. 1심은 15억. 그러니까 패소를 해도 통상 변호사님들이 이거 송출되나요? 변호사님들이 통상 기본적으로 수임료가 5%입니다. 좀 조절해서 3%대인데 성공을 하면 성공보수 5%에서 10%. 그럼 15억이니까 성공하지 못해서 그냥 단심으로 심급별이라 2심까지 한 분이 맡으셨다면 소송 비용, 변호사 수임료는 1억 5천이 최소하죠. 근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1억 3,500 설하셨더니 지금 불복을 했잖아요. 없어요. 민사소송의 이상은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인데 비경제적인 소송을 하시는 거죠. 승소하셔도 상처뿐인 영화. 그래서 원고 피고 당사자가 감정으로 대응하실 게 아니라 법리를 어느 정도 기본은 아시고 이게 될지 안 될지 판례들을 많이 보시면서 거기에 구성된 법리를 토대로 내 사안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민법 기본적인 조문 대입을 하셔서 될지 안 될지 최소한 윤곽 정도는 잡으셔야 당장 5억 2,675만 원 투자해서 회수도 12년 동안 안 됐는데 소송을 하느라 15억 넘게 해서 변호사 수임료 몇 억 파기 환송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승소하셔서 수임료 부분 공제하고 나면 오히려 매매하셔도 힘드실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판결문 보십니다. 5페이지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년 3월 24일에 처음 소재기를 했네요. 2011년에 분양받고 2018년 9월 10일 원고패 전부 패소했죠. 소가 보세요. 15억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수임료 산정이 되니까요. 그럼 반대로 피고 측에서 소가가 이렇게 됐으니 이걸 방어를 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소가, 피고소. 근데 전부 승소죠. 그분은 10% 주의죠. 15억짜리 방어해서 전부 승소잖아요. 원고 패니까. 피고 전부 승이니까. 그럼 1심은 피고 측은 10%.
성공 보수까지. 심급 내용 아래 부분 보시면 2심 항소했는데 원고 일부승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폭 감액이 된 채로 차액은 2억 2,600을 인정하겠으나 과실이 있으니 60%만 받아라. 이건 8월 18일에 최근 거예요. 대법원 파기환송 그리고 부산고등법원에 접수됐지요. 자, 이 원고 패 후에 2심이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1심하고 그 다음 결과는요. 여기 파기환송 전 2심과 대법원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부산고등법원에 접수된 2023 나의 5555 이 판결이 1심하고 바로 연결되는 결론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래도 억울하다면 재상고 가능해요. 그리고 또 파기환송 당하면 또 한 번 파기집장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면 대법원서 최소한 3번. 그래도 억울하면 재심 청구를 또 하면 대법원서 4번 될 수도 있게 해요. 그러면 소송만 거의 10년 전. 이 페이지에 내용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하십니다. 주문에 원심 판결의 원고 해소 부분 중 수분양자죠. 2012년 8월 23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의 일실 임대수익 청구 부분, 임대수익도 청구했는데 영업수익은 일실로 인정하겠으나 임대수익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원심, 2심에서 패소했으니까 그 부분 파기한다는 얘기고, 또 피고도 매매 차익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라고 했으니 그 부분도 각 파기하겠다. 다시 양쪽 다 심리 다시 해라. 엇갈려서 이 얘기를 돌려보내. 손해배상 청구 7페이지 보십니다. 사안을 이게요. 원고는 아까 최모 씨 보셨죠? 2011년 9월 16일 만 1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부산 기장군 정관을 아까 타워 명칭 나왔었고요. 1층에 호수도 나왔었죠.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7월경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어 7월 23일 준공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고요. 한 달 뒤 8월 23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사건 분양 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 분양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 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특약이 바로 재판의 기준이 된 거죠. 재판의 기준을 정하신다는 피장함으로 계약 체결하셔야 된다고. 보수가 얼마지? 이하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점포 중 호수 2개를 분양하고 2015년 5월 27일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건물 4층은 현재 학원 또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한의원, 나머지는 피고의 대표이사 사무실로 각 이용되고 있고 병원 입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병원은 원고가 요구한 병원이지요. 피고 상고 이유 중 통상손해 산정 방법에 관한 주장 판단. 아까 민법 조문 확인하셨습니다. 통상손해,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한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피고의 병원 입점 의무는 피고가 2015년 5월 27일경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점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행불능되었다. 이행불능이면 법정 해제권 발생한다라고 앞에서 법조문 확인하셨지요.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손해는 이행불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 4층에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건 점포의 시가의 차익 상당이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시가 차익을 지급하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게 하려면 그에 걸맞는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엿보이지 않는다라고 파기환송했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보십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을 하실 때 특약으로 어떤 내용들을 변형시켜서 꼭 기재를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이 여기서 가름이 되시겠지요. 앞 시간에 검토하신 조항이 나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법 제393조 제1항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단순히 피고가 이 단순이란 표현이 단순해 보이시지만 이런 표현을 여기서는 강조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육성으로 이렇게 하듯이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맥에서는 그걸 못하니까 이런 일반적인 표현 이외에 섣불리 단순히 이런 표현, 만연히 이런 표현들을 수식어로 하는 얘기는 여기서는 강조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 병원을 입점을 시킨다는 의무만 정하였을 뿐 피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원 입점 의무를 보장한다는 존속기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나름 아까 5개 병원이라 하지만 치과, 성형외과 등은 제외한다라고 나름 구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빠뜨렸어요. 중복 1년 이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중복 1년 이내. 반환한다죠, 그건. 언제까지 입점시킨다가 아니라 입점이 안 되면 1년 이내 반환한다라는 조항이에요. 이게 중개사님이 개입이 되셨다면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병원 입점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러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향후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병원 입점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점포 분양 가격에 이 사건 건물 4층에 병원 입점이 되었을 때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프리미엄으로서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일반 분양가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 이 사건 점포의 시가와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현재 상태의 이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상당은 피고의 병원 입점 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걸 통상 손해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게 특별 손해가 되려면 기재는 안 했지만 상대인 피고가 분양자가 이걸 알았더라면 되는데 또는 알 수 있었더라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증명을 원고가 못한 겁니다. 입증 책임 문제죠.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에 이 사건 점포 시가는 병원이 입점한 상태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의 장래 영업이익이 반영된 이 사건 점포의 교환가치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 입점 상태 유지의 계속적 보장을 약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병원 입점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이러한 이 사건 점포의 가치가 이 사건 특약으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을 입점시킨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전매함으로써 교환 가치를 취득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서 원고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병원 입점 의무 이행 불능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시가차액 상당 2억 2,600만 원 중에 60%를 원고의 통상 손해로 보았는 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음 쟁점은요, 원고 상고 이유 중 임대수익에 관련된 거죠. 임대수익 상당 손해에 관한 주장을 원심에서 판단했는데,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한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의 병원 입점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용 건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실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영업이익과 일반 점포를 운영하였을 경우에 영업이익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가 그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 대법원은 이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대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지 못함에 대한 손해로 일실 영업수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아니라 임대수익 상당을 구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자신이 직접 약국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약사인 자신의 아들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할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약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병원 입점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맥은 잘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그래서 판결문을 받고도요, 내가 이겼다는 건지 졌다는 건지, 이겼다는 건데 왜 이겼는지 몰라. 그래서 하여간 이겼어 얘기를. 이걸 자기 올려드렸을 때는 한번 스캔을 하셨겠죠. 많이 출력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가 있어서 이걸 자료를 여기다가 학습 자료로 올렸지라고 하신 분, 이런 내용까지 들여다 보이셨는지요.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일실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손해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는 피고 패소 부분인 매매 차액,
시세 차액 이 부분은 다시 봐서 그건 배척,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고의 청구 중에 배척을 했던 임대 수익 부분은 다시 봐서 그것만큼 줘라 해야 되는데, 그거 받아도 제가 보기엔 변호사 수익률이 없을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소취하는데 협력하실 수 있어요. 얼마 합의를 하시죠. 근데 싸움을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피고도 피곤하시잖아요. 동의하시고 취하시는 게 원만, 이런 것들 나중에 사건 뒤로 한참 연락해본 뒤에 보시면 취하, 소취하 이렇게 결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추격이 그거다. 아까 말씀드린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한결. 임대 수익을 인정한다면 월 예. 200만 되고 여기서 청구한 게 연 3,200 했어요. 연 예. 그럼 10년이면 10년이면 예. 일단 원심의 청구 부분은 연 3,200 정도에 해당하는 임대 수익 지급하라라고 청구했는데, 그게 2심에서 아예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리고 파기 환송됐지요. 그리고 환송 원심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거기서 항소 취지 변경해서 증액될 수도 있어요. 금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렇게 되고 2심에서 된 거는 무효가 되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일반 중개, 상가들 특히 중개하시면서 그동안 계약서 많이 작성하셨을 텐데, 나름 특약으로 5년, 10년 나 상가만 전문으로 했어. 과연 재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는지. 손해배상 기준. 당사자 간의 분쟁이 되면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2심 재판부 법관들이 가위바위보해서 법관 자격 추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름 2심 판사 되시려면 그 정도 관록, 실력이 인정되시나 되는데도 이런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특약 몇 줄, 이걸로 다 내가 보장받겠지 하면서 너무 쉽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12년은 지나도 안 끝났습니다. 그때 만약에 여기 원고가요, 가족분들이 옆에 계신 분이 오빠 그때 내가 하지 말랬잖아. 지금 가정이 순탄하실까요? 그런 추측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웃음이 씁쓸하실 텐데 잠깐 쉬셨다가 보겠습니다.